6월 18일 금요일 이제 창체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신중 과학교사 박승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에 이어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제 사이버 불링,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범죄로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불링이죠. 이제 불링은 왕따라는 이제 영어고, 이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왕따를 하는 것을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네, 이제 이 사이버 불링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죠. 따라서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댓글. 자, 최근에 악성 댓글로 인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고가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 연예인들이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살을 심하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악성 댓글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손가락을 놀리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성 댓글에 대안으로 나오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이제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 N번방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단순히 성범죄를 넘어서서, 성범죄만으로도 정말 나쁘지만 성범죄를 넘어서서 정말 한 사람의 삶을 정말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루밍 범죄들, 여러 가지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정말 나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범죄죠. 사이버 불링, 악성 댓글,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불링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친구들과 카톡 많이 하고 SNS로 대화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요새 인스타 많이 하니까 이제 DM도 많이 보내고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이제 내가 쉽게 던진 말이 혹은 쉽게 이제 단체로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볼까요? 생각해보니 우리 반에는 늘 혼자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에는 일상 대화와 함께 윤리를 험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장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사이버 폭력인가? 나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학교 폭력, 이제는 온라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인데요.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에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불링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왕따를 뜻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무차별적으로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불러서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만 남기고 모두가 한꺼번에 방을 나가는 방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SNS상에서 특정 학생 관련 글에 비난 댓글을 줄지어다는 댓글 폭력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2년 900건에서 2014년에는 1,200여 건, 2016년엔 2,000건이 넘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학생 10명 중 1명은 사이버 불링을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불링 대책은 없을까요? 해외의 경우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전담 상담센터가 마련돼 있고요.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사이버 불링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담과 신고만을 전담하는 특화기관이 없어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 사이버 불링, 가벼운 장난으로 그냥 넘기기에는 피해자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큰데요. 사이버 폭력은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에 대한 YTN 뉴스였는데요. 사이버 불링이 굉장히 경각심 없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불링 이어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한번 영상 볼게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전달되지 않아 더 잔인한 사이버 폭력과 SNS 따돌림.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몰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온라인에서 실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가이드 강민주. 안전지킴이 한상윤. 정민정입니다. 네, 오늘 수업 주제는 바로 학교 폭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과 SNS 따돌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쓰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사이버 폭력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채팅할 때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거나 혹은 당하는 친구들을 본 경험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친구가 타겟이 되어서 인스타 댓글로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사이버 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언젠가는 나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먼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볼 수 없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폭언, 욕설,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해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 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 4,779명 중에 26.9%가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공간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게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버 폭력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먼저 폭언이나 욕설, 인신공격 발언과 같은 언어적 사이버 폭력부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이버 스토킹,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퍼뜨리거나 성적 비하 발언과 성차별적 욕설을 하는 사이버 성폭력,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 등을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는 신상정보 유출이 대표적인 사이버 폭력이에요. 이외에도 게임 아이템이나 스마트폰 데이터를 뺏는 사이버 갈취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강요하는 사이버 강요도 심각한 사이버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몇 가지를 주의하면 우리 주변으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메시지를 보낼 때는 보내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상대방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감정에 치우치면 서로 심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룹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왠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요즘 유튜브 콘텐츠 내용이랑 댓글만 봐도 점점 묻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담담해서 그게 좀 더 놀랍네요. 정말로 사이버 폭력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사이버 폭력이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버 따돌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다른 말로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상공간이라는 사이버의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불링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실제에서의 따돌림과 다르게 하루 24시간 내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거나 마치 감옥처럼 채팅방에서 나가더라도 계속 다시 초대해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괴롭힘을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피해 학생만 남긴 채 모두 나가버리거나 SNS에 비난 댓글을 다는 행위 등 사이버 따돌림은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게 상대를 괴롭힙니다. SNS로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던 한 여고생이 개학을 앞두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한데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사이버 따돌림은 절대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이버 따돌림을 방관하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이버 따돌림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주변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에 의해서 내 주변 친구 관계까지 끊길까봐 그리고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더 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해요. 다음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기능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괴롭힘을 모두 저장해야 해요.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사이버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학교 폭력 신고센터인 117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하면 돼요. 또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를 하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사이버 따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용기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내 친구들에게 폭력이 되진 않았을까? 그때 가만히 보고 있지만 말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거나 혹은 내 친구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꼭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인터넷이나 SNS에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범죄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해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에요.
사이버 따돌림은 나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답은 X. 사이버 따돌림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가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변 선생님이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사이버 불링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학교 폭력 예방 신고는 어디로? 117 잊지 맙시다. 117을 누르고 국번 없이 누르면 이제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뭐 첫 번째 스텝 용기 내기, 증거 자료 모으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그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만약 있다. 뭐 카톡방에 계속 초대해서 사이버 불링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친구의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사진을 올려서 괴롭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이버 불링이 있을 시에는 당사자가 아닌 이제 제3자라고 부르면 제3자 같지만 방관자예요.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방관자고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방관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선생님한테 신고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이게 항상 옆에 있는 친구들, 가해자와 피해자 말고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악성 댓글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2개의 영상을 볼 건데,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악성 댓글이 단순히 이제 뭐 연예인의 문제다라고 치부를 해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생활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요새 SNS 상에서 이제 그냥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이제 형태가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굳이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친구끼리 혹은 뭐 동료끼리 악성 댓글을 서로 비방하고 그런 안 좋은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성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SNS 저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인물이나 유명 연예인이 주로 공격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일반인도 마녀 사냥식 묻지마 공격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순식간에 악성 댓글 300여 개가 달려 피해를 당한 여대생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SNS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게시해 올리는 일반인 신상털이나 일반인의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사람인 양 행세하는 사칭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바로 검거되는 비율은 60% 선에 불과합니다. 범인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신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가명이나 이메일 주소밖에 없어 실제 수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는 SNS 저격은 아무 검증 없이 관계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합니다.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유용한 SNS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선생님이 이 악성 댓글에 대한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공감 능력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여기에 적용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악성 댓글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악성 댓글을 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내 일이야 라고 공감하고, 저렇게 악성 댓글을 읽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악성 댓글을 다는 그 손이 조금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고 악성 댓글을 이제 안다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지니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이 인터넷 실명제가 뭔지,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그런 근거는 뭐고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이제 토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개인의 입장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순화를 시킬 수 있을 거고 순기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먼저 저는 아까는 그 실명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나라별로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재주의자 있는 나라는 그 실명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일베에 대해서 스토리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일베에 들어가면 엄청 이상한 글이 많잖아요. 근데 먼저는 스토리 만들려고 하면 웹페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그냥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람들 엄청 시끄럽게 말이 많은데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그럼 한번 인터뷰합시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명 쓰게 되면 아마 훨씬 더 조용해질 것 같아요. However, if you're an adult, I think you have to have a certain amount of responsibility and a certain amount of a certain amount of thought before you go onto the internet and look at a comment section. Comment sections are really kind of nasty places most of the time. If you're going to get offended by it, I think you should stay away from them, to be honest with you. 바꿔야죠, 이런 문화가. 그래서 거기는 팀 당연히 커먼 섹션 들어가면 안 좋은 댓글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난 이해하고 근데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런 문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거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Yeah, but then who is the person who has to police that? You know, does it have to be like if it okay fine if you got moderators doing that I'm fine with that but if it's like the government needs No, but we're talking about using real names or fake names. 그래서 if you use your real name, people get much more careful about what they say. Actually, I would doubt that. I mean, look at Facebook. That's because Facebook, most of the people use their real name, and there's a lot of hate speech, even among public discussions. I think it tones down the discussion a little bit, but I think it can't be the only solution, and so I think it's maybe not a good idea. 지금 어찌됐든 모두가 인터넷을 쓰잖아요. 정말 손안에 있는 인터넷을 쓰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으면서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지 좀 저는 게시판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장사인 거예요. 그렇죠. 댓글을 달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사이트 운영하는 언론사라든가 포털 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수록 클릭을 계속하고 방문수가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사이트 운영자한테 그런 책임을 부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고 다만 그 관리할 책임을 분명히 작년부터는 독일에서 새로운 법 생겼거든요. 올해 1월 달부터 사실 완전히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미디어 업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거는 가짜 뉴스 아니면 헤이트 스피치 있으면 650억까지 벌금 생길 수 있어요. 오, 650억? 650억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부터 그냥 항상 배웠던 게 작은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인사, 올바른 예의.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 서로 인사할 때 아니면 행동하면 되게 예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터넷 들어가면 갑자기 이런 예의 다 없어지는지 그거는 좀 생각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근데 만약에 저부터 또 이런 메시지 나가게 되면 그 전에는 한번 더블 체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제 양쪽 의견이 이제 엇갈리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고 실제로 사실 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존중을 받는 편이죠. 왜냐하면 아이디가 다 보이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댓글 보면은 아이디가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저 그냥 닉네임 같은 것만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낼 수 있죠. 물론 실명이 아니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늘어나지만 실명이라면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실명제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청소년이니까 곧 어른이 되겠죠.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어른이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단순히 디지털 범죄가 아니라 뭔가 젠더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인 그런 논제이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한 이슈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뭐 N번방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지만 또 최근에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 배려, 공감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래의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탈계, 그루밍,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여러분이 뉴스 등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또는 디지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디지털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N번방 사건이 무엇인지, 성착취물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음란물이 아니고 왜 성착취물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왜 괴롭힌 가해자들이 처벌이 그동안 약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기심에 그냥 보았거나 그냥 링크만 눌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도 비밀방에 모여서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 협박, 성희롱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기존 성범죄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 없이 발생하지만 네트워크 연결로 피해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며 영구 삭제가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촬영, 시청, 다운로드, 댓글, 성희롱 등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음란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착취물이라고 부를까요? 음란물은 피해자의 고통이 반영되지 않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성착취물은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거나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 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서 음란물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착취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불법 촬영자의 비율과 피해자의 성별 비율 그래프네요. 그리고 이번 그래프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발생 현황 그래프네요. 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프에서 알게 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달에만 900건이 넘는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둘째, 유포 범죄가 가장 많다. 셋째, 모르는 사이보다 아는 사이에 더 많이 발생한다. 넷째,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수가 8배 차이가 난다.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이 보급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신종 성범죄일까요? 23년 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존재했습니다. 단지 플랫폼을 달리했을 뿐이죠. 1997년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빨간 마우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세 여중생과 17세 남고생 2명이 성관계를 촬영한 비디오가 판매되는 사건이었죠. 당시 남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했지만 여중생은 단 한 번도 피해자로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똑같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란 영상을 함께 제작하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9년에는 여성 연예인들이 전 연인과 성관계 장면이 동영상 파일로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영상들은 피해자들이 이름을 그대로 딴 누구누구 비디오로 불리며 2차 가해가 만연하게 행해졌죠. 200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 불법 촬영물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소라넷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찍은 영상이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며 유통되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폐쇄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 최대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음란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각종 불법 촬영물을 유통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문제로 지금까지 시끌시끌한데요. 시간이 있을 때 손정우의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정준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성폭행을 하고 피해 여성의 영상을 함께 보며 성착취성 대화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유포 피해 여성만 10명 이상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텔레그램 N번방이 운영되었죠. 소라넷이 폐쇄되고 웹하드 단속을 피해 더욱 안전하고 은밀한 곳으로 이동하여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되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링크를 타고 권한이 주어질 때 입장이 가능하며 비밀 보장이 되고 비밀 대화방의 폭파와 도망이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이유로 텔레그램이 이용되었습니다. 이렇듯 플랫폼만 달라졌을 뿐 디지털 성범죄는 23년 전부터 2020년인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촬영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를 몰카라고 불렀었는데요. 몰카라는 용어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몰카라는 용어 말고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 등을 허락 없이 SNS 등에 올리는 것이 유포인데요. 유포 협박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에 따른 성폭행, 성매매 등 2차 피해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 합성은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성적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부터 성적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전송, 사이버 성희롱 등 다양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성적 학대 및 성착취 행위를 말합니다. 그루밍 단계는 6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가출, 방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피해자 고르기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여 신뢰를 얻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등 호감 얻는 행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가해자에게 의존성을 키우도록 하는 고립시키기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여섯 번째는 협박, 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는다,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 회유를 하면서 통제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는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지 마세요. 일부 피해자 중에는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행동으로 인해 이를 빌미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범죄의 대상으로 만드는 가해자들은 훨씬 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피해자에게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피해자가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또는 친구가 혹시라도 불법 촬영을 당했거나 유포 협박을 받는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불법 촬영물을 찍지도 않았고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한 것은 범죄일까요? 외국, 특히 호주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 15년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까지는요. 2020년 5월 1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범죄가 되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제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찍고 공유하고 보는 것 모두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법이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나의 욕구에만 눈이 멀어 잘못된 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기. 다른 사람은 나의 욕구를 풀기 위한 물건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법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끝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빨간 마우라 사건에서 2020년 N번방 사건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또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뭐 성적인 범죄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유튜브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면 이제 정말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정말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영상이 어디에 남아있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평생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아픔에 공감하고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사람을 나의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서 정말 클릭 한 번은 정말 쉽지만 그게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먼저 사이버 불링과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3가지의 범죄와 그다음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이버 불링에서는 중요한 점은 이제 항상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방관자인 겁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목격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악성 댓글. 자, 악성 댓글 역시 단순히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자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사람을 사람으로 볼 것. 나의 욕구 해소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그리고 클릭조차 하지 말 것. 클릭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삶이 파괴되는 행위임을 기억할 것.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신중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